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추로패틱 메디컬 닥터 N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ND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제도적으로 ND를 배출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ND의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분자교정요법을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ND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쪼록 잘 공부하셔서 널리 전파시켜 주십시오. ND에 대한 내용은 제가 쓴 분자교정요법 책이나 또 건강비법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프리 레디칼과 엔티옥시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면은 유리기, 자유기 또는 활성산소, 유해산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그냥 프리 레디칼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럼 프리 레디칼과 항산화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프리 레디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19페이지라고 써 있는 것은 제 분자교정요법 책의 페이지 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과를 깎아 놓은 상태에서 몇 시간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누렇게 변하죠. 산화됩니다. 또 생선을 밖에 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고약하게 변하죠. 질이 변합니다. 철도 오래 두면 녹겠습니다. 산화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변질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변질되는 원인이 뭐냐? 바로 프리 레디칼의 공격을 받아서 변질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프리 레디칼이라는 건 뭐냐? 하나의 짝이 없는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 또는 원자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화학구조를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탄소와 수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탄소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탄소에는 하나 팔이 모자라는 점 상태로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프리 레디칼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자기의 불안한 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여기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분자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일 이 프리 레디칼이 가령 요즘 유행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물질이 나한테 접근해 올 때 나는 그걸 막으려면은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주워버려서 이걸 채워주면 끝나죠. 그것이 바로 항산화제의 역할입니다. 프리 레디칼에 대한 연구 발표는 이미 오래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1956년도에 데남 하멘이라는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연구되면서 1992년에는 켄터키의 의과대학에서 프리 레디칼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프리 레디칼은 전부 나쁜 것이냐? 우리 몸 안에서 생화학 반응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화학 반응이 진행될 적마다 프리 레디칼은 항상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프리 레디칼은 오히려 면역계에서 만들어진 것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작용도 해줍니다. 또는 호르몬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서 필요한 모든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참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리 레디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타나는 악성 조건의 프리 레디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성 조건의 프리 레디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세포의 유전자에 작용하면서 단백질 합성에 이상을 생기게 되고 그 이상은 바로 이중 단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좀 종류가 다른 단백질인데 우리 몸은 우리 면역계에서 그것을 적으로 알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면역계 대미를 줄 때 백혈병이나 암 등으로 증상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나타나는 증상도 바로 이렇게 이종 단백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종 단백을 우리가 적으로 알고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프리 레디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우리 몸에서 대사시켜서 그 내 몸에서 항체나 또 항산화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지금 항산화제라고 열거해 놓은 것이 항산화제 종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항산화제 종류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항산화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기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비타민 A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죠. 비타민 A 하면은 이것은 피부 점막 질환에는 끝내주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피부 점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길래 끝내주느냐?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이 피부 점막에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건선 치료제로도 개발을 했습니다. 또 여드름 치료제인 트레티노인은 이것은 외용제입니다. 겉으로 바르는 것이고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경구용으로 먹는 제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전에 여드름 치료를 하겠다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로아큐타인이라는 약을 처방 받으신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피부 점막에는 끝내주는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베사노이드라는 의약품은 이거 종양치료제입니다. 종양치료제라는 것은 그만큼 항산화력이 강해서 우리 몸에서 이종 단백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상태죠.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작용을 이용해서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강론 시간에 자세하게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쭉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타민 C. 비타민 C는 요즘 굉장히 말이 많죠.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 C는 가령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우리 같은 감기에 걸려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침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친구들은 우리 같은 감기 안 걸립니다. 왜? 자체 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C를 합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태초에 우리 조상들은 동물과 같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일 우리 체력으로 우리 체중에 비례한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비타민 C를 합성하겠느냐? 계산한다 그러면 대략 하루에 2g 내지 20g까지 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몸에서 포도당은 다 아시죠? 포도당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만 넘어가면 바로 비타민 C가 합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넘어가는 효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인 L-구르노로락톤 옥시데이즈라는 효소를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 이 효소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네 번째 단계 다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도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태초에 우리 조상 때부터 먹는 음식에서 아마 너무 비타민 C 섭취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번째 효소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밝혀낸 학자는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인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는 1930년대부터 비타민 C를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C의 아버지 하면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 C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도에 그분이 감기와 비타민 C라는 책자를 내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비타민 C를 처음 처방해준 학자는 누구냐? 바로 1966년에 이 아인슈타인이 라이너스 폴링한테 비타민 C를 처방해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나중에 강론 시간에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비타민 C를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적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때는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씩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타민 C의 섭취량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0mg밖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0mg밖에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처음에 개인의 섭취 능력과 대사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비상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움에 대한 전투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몸 안에 비타민 C를 포화시켜서 상태를 끌고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포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장 내성 한계를 초월하면은 설사합니다. 장 내성 한계를 초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죠. 근데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내가 섭취할 양이 넘어가면은 대장에까지 비타민 C 농도가 진해지면서 삼투압이 올라가서 물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수분의 흡수가 안 될 때 그때 생리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병적인 상태는 아니니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설사를 하면 손해니까 설사하기 바로 직전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비타민 C를 한 10g 정도 먹으니까 설사를 하더라. 그러면 내 장 내성 한계는 10g이죠.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포화를 시킨다고 해도 9g까지 먹으면 적당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 몸에 무슨 바이러스나 아니면 박테리아나 염증 상태가 됐거나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그 장 내성 한계가 변합니다. 평상시에는 10g을 먹었을 때 설사하던 그 양이 20g을 먹고 30g 먹어도 설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 내성 한계는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장 내성 한계가 수시로 막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일 밖에 외출을 하실 때에는 제가 부탁드릴 때 나가실 때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고 나가십시오. 그랬는데 만일 밖에서 생활하시다가 몸 컨디션이 이상하거나 감기 증상을 느끼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이렇게 가면 나 감기 걸려. 이렇게 되면 몸살 알아 하는 증상을 압니다. 그 증상을 느끼셨다 그러면 그때 바로 평상시에 드시던 양의 2배를 잡으십시오. 가령 내가 식사 후에 1g씩 비타민 C를 먹었다. 그러면 그때는 2g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30분 후에 또 2g을 드십시오. 그리고 또 30분 후에 또 2g을 드십시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몇 번 드시다 보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던 어떤 비정상적인 프리 레디칼이 침범을 했던 간에 내가 그 프리 레디칼의 공격을 막은 겁니다. 내 항산화 능력으로. 그러면 나는 병을 앓지 않고 그대로 방어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각 개인이 드시는 양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개인에 맞게끔 장 내성 한계 직전까지 잡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